그냥 스친 게 아니라 땅 치면서 거의 두개골이 갈라지고 그 안쪽에 뇌가 일부가 개방되면서 손상이 입을 정도로 엄청난 손상이었어요. 근데 그대로 뱉는데 방어운이 없어요. 만약 그날 밤 자기의 칼날을 피해서 살아남았다면 우리의 역사도 바뀌지 않았을까?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 법의학 교수 이승호입니다. 오늘은 유명인들의 사인을 밝혀보는 그때 그 사인. 오늘 인물은 누구냐? 세계 비즈니스의 거물, 일본 증시 시가총액 1위, 소프트뱅크의 CEO 손정희 회장은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요. 이분과 깊은 관련이 있는 일본 사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사실 손정희 회장 이야기를 왜 했냐? 손정희 회장한테 롤모델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 롤모델이 뭐냐? 10대 때 읽었고 또 손정희 회장이 사실은 젊은 시절에 만성간염으로 5년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이거 사실은 못 믿겠어요. 의사가 무슨 만성간염으로 시한부 판정을 5년을 줘요. 이게 돌팔이지. 아마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로 만약에 안 돌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아마 이분은 이렇게 들었겠죠. 그때 병상에 누워서 다시 한번 읽었던 시바 료타로의 소설 료마가 간다를 다시 읽고 감동적으로 롤모델을 삼았던 인물이 바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한국인에겐 다소 생소한 이름이죠.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일본 국민에게는 역사 속에서 존경하는 인물 순위를 따지자면 앞에 있는 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의 순위에 오를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의 이야기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사카모토 료마를 수식하는 최초라는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무역회사를 차린 최초의 CEO, 일본에서 일본 최초로 신혼여행을 갔던 사람, 로맨티시스트. 게다가 칼을 든 사무라이들의 시대에 총을 차고 서양식 가죽 구두를 신었던 시대를 앞서갔던 멋쟁이. 이 사람이 바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본 최초의 일본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19세기 중후반까지는 일본이란 하나의 국가 개념이 약간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은 최고 권력자인 쇼군의 지도 아래 물론 천황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일왕 근데 당시 중앙정권 막부는 약간 유명무실했고 전국에 번이라는 단위로 수백 개의 단위로 쪼개져 있었어요. 번마다 군대도 있었고 화폐도 달랐고요. 놀랍죠? 그다음에 영주도 따로 있어서 그때 당시 일본에 왔던 사람들은 옆 동네 번은 다른 나라인가? 뭐 이렇게. 그리고 농민들도 이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외국이에요. 갈 수 없는 외국. 옆 동네 번이.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료마는 처음으로 하나의 일본을 꿈꿨던 청년으로 서로 으르렁대고 원수지간을 묶어서 동맹을 만들었고요. 피를 거의 안 흘리고 정권을 이양해서 근대적 일본을 다졌다. 초석을 다졌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란 나라를 살고 있는 일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국부까지는 아니래도 어떤 그런 초석을 세운 독립전쟁, 일본, 미국 같으면 그런 독립위인 비슷하게 느끼는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1867년 12월 10일 갑자기 사망했는데요. 몇 살에 사망했을까요? 지금까지 얘기했죠. CEO, 그죠? 그 다음에 로맨티시스트, 신혼여행 갔고, 그 다음에 막 번끼리 싸우지 마. 우리 하나라의 일본이 돼야 돼. 막 이렇게 중재에 나섰던 인물이면 몇 살에 죽었을까요? 그러면 한 60? 안타깝게 죽었나 보네. 52?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33세 죽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위인들이 정말 젊었을 때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걸 했잖아요. 근데 이분도 아마 그랬나 봐요. 새로운 일본의 판을 짜고 시대를 호령했던 천재 청년 CEO. 왜 이렇게 갑자기 일찍 죽었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사카모토 료마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료마는 아까 1867년에 죽었다고 그랬죠? 33살에 거꾸로 돌이켜보면 1836년에 태어났어요. 1월 3일 날 일본 시코쿠는 저기 남쪽의 섬이에요. 섬에 위치한 시골에 토사번이라는 지금의 고치현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 토사번이 참 기묘한 동네가 신분 구조가 참 복잡하고 차별이 심했다고 해요. 료마는 뭐냐? 금수저냐? 그 최하급 무사 가문에서 늦둥이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여기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있어요. 최하급 무사면 신분이 별로 안 높았겠네요. 근데
근데 집이 부자였어요. 하급 무사인데 아버지가 똑똑해서 그 대대로 물려오던 그 여러 가지 대형 양조장과 고리대금업을 가장 발달시켜갖고 집이 부자야. 신분은 낮은데 집이 되게 부자. 그러니까 상인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버니까 그 돈으로 이제 하급 무사의 신분을 사서 무사 계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은 최하위급 무사인데 직업은 두툼하니까 누구보다 풍족했지만 이러면 꼭 누가 주변 사람들이 어이구 저거 돈밖에 없지 얘네들 이게 뭐 너네 샀지 무사 신분 샀지 뭐 이렇게 무시했던 거야.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환경이죠. 근데 이게 차별에 밖에서 있던 특히 돈이 많으니까 더 차별했을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이걸 벗어나게 해주는 게 뭐였냐? 검술을 배운 거야. 19나이가 되던 1853년도에 더 넓은 세상에서 검술을 배워야겠다.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는 이런 마음과 육체를 갖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도쿄로 옵니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서울로처럼 일본도 똑같아요. 제가 일본 분들 책 많이 읽었는데 일단 도쿄로 가자.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딱 넓은 세상에 나가서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 1853년 7월 8일인데 일본에서 그때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 네 척의 거대한 배가 도쿄 앞바다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거야. 이 군함의 정체는 미국 페리 제독의 흑선, 검은 배였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까맣게 칠한 배를 보고 이게 철로 만든 배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까맣게 칠한 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위풍당당하게 이게 앞에 딱 있으니까 약간 좀 철로도 약간 돼 있고 그러니까 막 이게 거대한 철갑을 두른 듯한 모습에다가 또 이게 바람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증기, 뿌뿌 하면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공포 그 자체인 거야. 서양 괴물 선박이 나타난 거야. 거다가 이제 좀 싸우려니까 배 대포의 이 직경이 어마어마한 거야. 싸우다가는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그 당시에 이제 막부의 배들은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사실 뭐 우리 이순신한테도 안 되는데.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흑선이 수십 발의 공포탄을 뻥뻥 쐈는데요. 사람들은 전쟁에 빠진 줄 알고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포가 날라오니까. 근데 이게 사실 공포탄이었어요. 막 싸우려고 왔더니 뭐야 저리 가 하면서 이렇게 막 뻥뻥 한 거죠. 그때 이제 로마가 뭐 했냐? 얘가 검술배우로 도쿄에 왔잖아요. 경비병으로 차출됐는데 얘가 딱 오자마자 얼면서 경비병으로 이제 검술 좀 배워서 이제 시골에서 차별을 이기고 잘해야지 하고 왔는데 거대한 걸 본 거예요. 19세기 시골 청년 로마는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목숨 걸고 배우려던 무사의 칼은 장난감이다. 저 거대한 세력 앞에서는. 당시 흑선을 본 로마는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양 오랑캐 놈들이 쳐들어오면 칼로 목을 따겠다 이렇게 적었는데 막상 만나서 딱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래서 그때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이게 압도당한 거야. 서양 문물에 되게 반응이 뭐죠 보통? 공포, 경악. 근데 이 사람은 압도당했긴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 좀 우리가 발전해야 되지 않냐? 젊은이가 가질 수 있는 팩이죠. 이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어머 무서워.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안 되나 보다 그랬는데 젊은이는 우리라고 왜 안 되냐? 우리도 배우자. 이렇게 된 거야. 일본 전체를 하나로 통일해서 저 거대한 흑선을 가진 미국처럼 우리도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꿈꿨던 거죠. 그러면 집이 부자였고 도쿄로 왔으니까 탄탄대로했냐? 이제 이런 거대한 생각이 그럴 리가 있겠어요? 고치현에선 부자인데 도쿄에 오면 너 뭐 시골에가 와서 사실 키도 작았어요. 근데 이제 도쿄는 또 특별하잖아요. 모든 전국 시골에서 우리도 옛날에 1950년대 생각해보세요. 서울을 전쟁 끝난 다음에 막 시골 청년들 모인교 뭐라 땅게 막 이러면서 막 다 전국의 청년들이 다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이 야 우리 미국처럼 살아보자. 서양이라는 데가 어마어마한가 본데 우리 이렇게 있다가 일본 망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미래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로마와 청년들은 서양식 과학과 수학을 배웠고요. 당시 세계 최첨단 기술, 깜짝 놀랐던 기술인 증기선 조종법까지 마스터하게 됩니다. 시대를 선도한 초엘리트 집단이 드디어 출현하게 된 거야. 하지만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고요. 엉뚱한 곳에서 정치적 반란이 터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투서가 들어오게 돼요. 이게 원래 사실은 항상 어떤 엘리트 집단이 뭔가 선도하고 뭔가 공부하면 그걸 고깝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집단에서 저 나랑 비슷한데 제가 텔레비전도 많이 나오고 뭐 유튜브도 해? 막 이러면 질투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집단에서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면 다들 약간 어이씨 저 사람들 왜 그래? 이렇게 질투할 수 있잖아. 딱 그런 꼴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모인 집단, 그 젊은이들은 그 집단회가 순식간에 폐쇄되게 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때요? 증기선을 몰고 마스터하고 수학 공부하고 과학 공부하던 로마가 하루아침에 폐쇄당했고 그 조직이 갈 데가 없이 백수가 된 거예요. 이때 로마가 가장 인생의 암흑기라고 서술하던 기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주저앉을 수도 있었는데 로마는 어떻게 했냐? 상상도 못하는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다 같이 백수 됐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을 쭉 부릅니다. 그 똑똑한 친구들, 수학과학 공부하고 증기선 마스터했던 친구들 불러서 뭘 만들었냐? 일본 역사상 최초의 무역회사 가메야 마사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CEO에 올라가대요. 대체 무사였던 그 칼잡이, 검술 배우로 시골 촌뜨기 왔던, 도쿄에 올랐던 시골 촌뜨기가 어떻게 이렇게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을까? 당시 일본의 칼잡이들은 상인을 무시했어요. 로마의 집안이 뭐라고요? 양조장. 뭔가 씨가 달랐던 거야. 천재적인 머리를 발휘할 수 있는 토양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로마는 막부가 우리를 배반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좀 모여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하려고 했더니 막부가 우리를 폐쇄시켜? 그러면 우리가 다른 큰 손들을 그 돈이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CEO가 된 거야. 근데 잘했어요. 일본 역사상 최초의 무역회사인데 기상천외한 기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냐? 여러 가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정치인을 찾아다니면서 연합하게 된 거야. 지금 보면 약간 정병유착이긴 한데 그 와중에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두 세력 사스마번과 조슈번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사스마번과 조슈번은 둘이 사이가 너무 안 좋았어요. 가장 강력한 두 번이었는데 서로 마주치기만 하면 칼부림이 날 정도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이 사이에 무역회사 사장인 료마가 안녕하십니까 CEO 료마입니다 하면서 찾아오게 된 거야. 당시 조슈번은 막부에 눈밖에 났어요. 그러니까 에도에 있는 막부에 눈밖에 나서 괘씸하게 여긴 막부가 조슈번을 니네 쓸어버릴 거야 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진격해오고 있었어요. 당장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데 막부가 조슈번의 무기 팔면 니네 어떻게 되는지 알지? 무기 금수까지 조치를 내려서 무기 조치할 수 없어요. 군대는 강력한데 무기 물자가 필요한데 그거를 막부가 중앙 통제해서 야 쟤네한테 팔지 마 이렇게 한 거야. 그때 료마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무기가 필요했던 조슈번에게 앙숙이었던 사스마번의 명의를 빌려서 군함도 사고 그 다음에 뭐 총포를 사갖고 자 조슈아번 하고 준 거예요. 막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앙숙이었던 사람 이름 빌려갖고 준 거예요. 진짜 천재적인 건데 그 대가로 사스마번에게는 조슈번의 귀한 쌀을 넘겨준 거야. 결론적으로는 서로 원래 철천지 원수인데 서로의 이익이 맞닿게 된 거야.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두 사이가 한 테이블에 앉아있다. 그거는 힘이 바로 돈입니다. 이거를 사카모토 료마가 파악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즈니스맨이자 정치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 머리가 어마어마했던 거야. 여기 아마 나올 건데요. 일본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를 바꿔버린 동맹 사스마번과 조슈번 사이의 정치적 군사적 밀약 사초동맹. 이 사초동맹을 사카모토 료마가 만들게 된 거야. 사실 조슈번과 사스마번은 물과 기름이었는데 이 사초동맹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된 거야. 그러면서 공통의 적이 생겼어. 누구? 저 에도에서 우리한테 명령만 내리는 이제는 쓸모없는 늙은 호랑이 에도 막부를 타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옹립해요? 그제까지 허울 좋은 왕이었던 일왕 덴노.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일본이라는 하나의 단일 국가. 물론 우리에겐 악몽이죠. 이 나쁜 놈들이 나중에 지네끼리 살면 되는데 우리나라를 쳐들어와갖고
우리한테 나쁜 짓을 했지만 어쨌든 일본 입장에서는 천하통일, 드디어 덴노라는 사람, 일왕의 중심 아래서 천하통일을 하는 이 메이지 유신의 도화선을 누가 만들었냐? 바로 사카모토 료마인 거야. 근데 이 동맹을 딱 성사시킨 이후에 료마의 인생은 가장 눈부시고 가장 탄탄대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분이 일본 최초의 로맨티시스트라고 그랬잖아요. 왜? 하고 물어보면 신혼여행을 간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혼여행 그러면 뭐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게 뭐야? 요즘은 우리나라 잘 살게 돼서 하와이, 그 다음에 어디 많이 가죠? 몰디브. 이 신혼여행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일본 최초로 신혼여행 간 사람이 바로 사카모토 료마입니다. 그런데 낭만적으로 보이는 이 최초의 신혼여행 뒤에는 사실 피비린내 나는 비극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사초동맹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료마를 눈엣 가시로 여긴 막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막부가 암살조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이 그가 묵고 있던 여관을 포위하고 기습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기적처럼 목숨을 구해준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내가 된 오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 묵고 있던 여관의 직원이었어요. 근데 1층 목욕탕에서 알몸으로 목욕을 하다가 창밖에서 이분이 암살조를 본 거야. 아니! 하고 1분 1초가 급박했던 순간 옷을 입을 시간도 없이 이 직원이 알몸으로 뛰어간 거야. 2층으로. 루마상 하고 큰일 났어요. 잠이 깬 루마가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웬 헐거벗은 여자가 막 깨우니까 이게 뭐야 막 이랬는데 권총을 쏘며 이제 이 기습적에 저항을 했어요. 근데 막 칼을 휘두르니까 막 손에 자상도 있고 이랬는데 기적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료마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오류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멋지죠, 이 남자. 그죠? 요관 직원이었고, 보통 이런 정도였으면 잠깐만. 어디 저기 사스마본 저기 영주, 번주의 딸과 결혼하든지 어디 저기 재벌집 딸과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구해준 알몸으로 뛰쳐나온 그 여성과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온천지대로 이제 칼도 베고 몸도 피곤하니까 요양 겸 신혼여행을 가게 됩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결혼을 기념해서 부부가 함께 여행을 간다는 거 개념 자체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내랑 갑시다 우리 결혼도 했는데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에 류마는 아내와 함께 온천을 즐기고 산을 오르고 거대한 자연을 만끽하게 됩니다. 누나에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냐? 실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아요. 이곳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계곡에도 가고 물고기도 잡고 총으로 새사냥도 하는 등 아내와 정말 즐겁게 지냈습니다. 시대를 깨부수고 혁명가였고 시골 촌뜨기였지만 거대 무역회사의 CEO였던 그가 사랑 앞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관 직원이랑 보시면 얼굴은 이제 일본 미인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해갖고 나갔던 말 그대로 로맨티시스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료마가 이렇게 행복하게 알콩달콩 오랫동안 아내와 살았으면 참 개인적으로는 좋았겠지만 이 시대는 변혁의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였냐? 전쟁의 기운이 온 일본을 감싸안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은 막부를 무력으로 쓸어버리려는, 그러니까 막부가 무너지기 전에요. 강경파들 때문에 언제 내전이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젊은이들은 피를 흘릴 거고 분명히 그 틈에 호시탐탐 미국 서양 열강이 노리고 있겠죠. 일본 먹을 게 많잖아요. 집어 삼킬 게 뻔했어요. 이 피비린내 나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 료마는 어떤 스택을 냈을까? 그냥 칼을 빼는 대신 그 누구도 상상도 못한 카드를 꺼내들어요. 그게 바로 260년 동안 군림한 막부 최고의 권력자 쇼군이 스스로 천황에게 권력을 갖다주는 권리대장전이라고 아세요? 쇼군이 천황에게, 덴노에게 권력을 갖다 바치는 작전, 개정봉환을 기획합니다. 이건 약간 역사적으로 약간 말이 많아요. 료마가의 생각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중 하나다라는 생각도 있고 료마는 숟가락만 얹었다. 원래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얘가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일단은 많은 분들은 분명히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료마가. 막부에게 잠깐만 너 이제 쇼군 너 이제 종효랑 확
그래서 빨리 내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만히 있겠어요? 야, 같이 죽자. 내가 이빨은 빠졌지만 너는 내가 끝내줄 거야. 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료마에겐 계획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쇼군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강경파가 군대를 모으고 있으니까 당신이 먼저 선수를 쳐서 권력을 반납하세요. 저들은 칼을 쇼군에게 겨눌 명분이 없고 멍하게 서 있을 겁니다. 바보를 만드는 거죠. 하면서 쇼군을 설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묘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이 천황에게 가도 그래도 아마 덴도는 실무 정치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그 사람. 메이지 저 젊은 애가 뭘 알겠어요. 영국 의회 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총리가 쇼군이 하시는 거 어때요? 총리를. 그러면 우리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되고 저 강경파 저 시끄러운 애를 돌려보내고 말없이 이렇게 제안한 거야. 쇼군은 딱 들어보니까 잠깐만 영국이 홀리장조 때문에 이렇게 왕이 죽었고 총리가 되도록 그럼 우리 도쿠가와 집안이 대대로 총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 메이지 저 어린 거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어떻게 했냐? 1867년 10월 쇼군이 통치권을 드리겠습니다. 꽝! 하고 도장을 찍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과 가문을 지킬 수도 있고 이제 꿈꾸는 건 야, 영국식 총리 이렇게 꿈꾸는 거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나오기 직전 료마와 그의 동료가 거대한 정치적 딜을 협상을 그래서 내전을 종식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이양했고요. 대정봉환을 성공시키고 33세 청년 사카모토 료마는 일본에서 명성이 자자하게 됩니다. 인생의 화양연화 가장 엄청난 시기에 죽게 돼요. 왜 죽었냐? 대정봉환이 선언된 이후에 한 달 후인 1867년 12월 10일 밤 9시 교토의 어두운 골목에 위치한 여관이었습니다. 여관은 아니었고 사실은 상점이었는데 오미야라는 상점이었는데요. 2층 방에서 믿기지 않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사카모토 료마의 33번째 생일이었어요. 권력은 천황에게 넘어갔지만 새로운 정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전쟁을 원하는 여전히 야, 저 막부 좀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시끄러운 강경파들 말려야 되잖아요. 밤낮으로 사람을 만나면서 조율을 했어요. 마쿠에서. 그런 로마가 그 상점 2층에서 묵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로마가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그래서 방에서 누워있고 정치적 동지인 나카오카 신타로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누워서 아우 왜 이렇게 열나지? 신타로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마침 날도 춥고 이제 배도 고프니까 신부름꾼에게 따뜻한 전골을 좀 배달 좀 해와라 이렇게 해갖고 고기를 사오라고 밖에 보냈습니다. 심부름꾼이 여관을 나가서 밖으로 돌아오기까지 한 30분 걸렸어요. 심부름을 마치고 심부름꾼이 저기 닭볶음탕 가져왔는데 하고 딱 닭고기 스프 가져왔는데 딱 열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로마 신타로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참혹한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료마는 그 30분 만에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고요. 근데 사실 신타로와 료마 이외에 하인이 또 있었어요. 그 후지요시라는 하인이 있었는데 하인도 죽어 있었고 신타로만이 신음을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짧은 30분 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료마는 이마가 깊게 베이고 뒤통수와 등 가슴에 수차례 찔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보시면 이 사진은 족자 사진인데요. 보시면 어때요? 피가 톡톡톡톡 이게 이제 그 동맥혈이 뿜어져 나오니까 이렇게 아크를 형성하면서 하이는 형태인데요. 선명한 핏자국이 보이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 료마 이 사진은 료마의 유품 사진인데요. 원래 료마는 총을 갖고 다녔어요. 왜?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CEO에다가 이거 다 정치 아우른 사람이니까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총을 갖고 다니는데 총을 쐈냐? 못 쐈어요. 무슨 말이냐? 료마가 총을 꺼내기는커녕 또 옆에 칼을 놓고 있었거든요. 항상 칼을 빼지도 않았어요. 칼을 빼지도 못할 만큼 갑자기 당했다는 걸 의미해요. 다음은 현장의 증언과 기록을 토대로 재현한 오미야 상점 2층의 방이에요. 이 보시면 나오겠지만 료마가 머물던 곳은 그 상점의 안쪽 깊숙이 있었던 방인데 천장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이 일었으면 부딪혀요. 남자건 여자건.
근데 당시 무사들은 자신의 그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다치라는 긴 칼을 차고 다녔는데, 이거 안 뽑히잖아요. 이거 뽑으려다가 천장에 닿았는데, 범인들은 좀 달랐어요. 이런 좁은 여관방에서 이런 긴 칼을 딱 뽑다가는 천장에 박히거나 벽에 걸리면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코다치라는 작은 칼, 짱 하고 뽑을 수 있는 이런 칼을 썼다라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황들을 딱 봤을 때 지금까지 정황이 뭐예요? 동맥결로 이렇게 흩어졌고요. 그다음에 사카모토 료마가 누워 있다가 친구랑 함께 급습을 당했고 총을 뽑을 시간도 없었고, 그다음에 긴 칼을 못 쓰는 방이다. 이 말은 뭐냐? 아마 경계를 풀고 있을 만큼 뭔가 있는 사람이 딱 왔을 때 갑자기 나쁜 놈이 들어오면 총 빠방 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이 하고 딱 들어왔는데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는 거를, 즉 면식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제 전공을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칼날에 의한 손상은 법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칼날의 베이는 절창, 그 다음에 뼈까지 탁 내려치면 칼이 뭉툭하면 뼈까지 쪼개지는 할창, 그 다음에 끝으로 찔러서 생기는 자창,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처의 종류를 보면 그 상처가 어떻게 나는지를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기록에 남겨져 있는 로마의 손상을 보면 뭐였냐? 이마부터 쭉 내려오는 깊은 절창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냥 스친 게 아니라 할창 개념으로 짧은 칼인데 땅 치면서 거의 두개골이 갈라지고 그 안쪽에 뇌가 일부가, 끔찍하지만 역사적 얘기니까요, 개방되면서 손상이 입을 정도로 엄청난 손상이었어요. 근데 등과 어깨에도 손상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을 정면에서 보고 창하고 벤다면 칼은 대개 머리 꼭대기나 목, 이런 어깨, 목 이런 데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마를 보고 이마가 처음에 탁 하며 쪼개졌어요, 이마가. 그건 어떤 걸 하는 거냐?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었고 벤 사람이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가 앉아 있었고 벤 사람이, 로마는 면식법이니까 왔어 하는데 히사시부리 하면서 바로 딱 친 거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그 방에 딱 보면 족자의 핏자국이 아래쪽에 남아있는 거 보면 혈흔이 이렇게 딱 틀어지면서 생긴 거다. 혈흔의 오피가 잘라지고 이런 걸 보면 낮은 자세에서 로마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또 하나, 로마가 막은 흔적이 없어요. 생각해봐요. 이상한 놈이 들었으면 뭐야? 막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뱉는데 방어원이 없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이 쾌검의 달인이냐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는 아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한. 제가 봤던 방어원이 없는 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찌른 게 있었습니다. 바로 마주보고 있다가 싸운 거 같기도 한데 전혀 그게 없었어요. 뭔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을까? 매우 가까운 사람. 이 친구는 괜찮아 하는 친구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료마는 약간 총을 잘 쐈다고 알려졌거든요. 총조차 못 보았다는 건 제 주장이 약간 신빙성이 있지 않나 혼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법의학 자료가 일본 걸 막 뒤져봤는데 이걸 분석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근데 기사를 좀 찾아봤더니 좀 있어서, 사실 료마가 즉사했다라고 역사적으로 나오는데 이 상처를 보니까 즉사는 아니고요, 조금 살아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사에는 료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신타로는 살았거든요. 이틀간 살았다가 죽었는데 신타로가 막 그 비몽사몽간에 료타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머리를 당했다. 이제 틀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죽음을 예감한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중요한 건 신타로가 뭔가 좀 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아주 확정적으로 면식범이라는 얘기는 없는 거 보면 아주 결정적인 증언을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신타로도 비몽사몽간에 너무 심하게 출혈과 베이고 찔려갖고 아마도 비몽사몽간에 아주 중요한 증언을 사실 못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후지요시, 하인 후지요시, 신타로, 료마, 이 셋 중에는 많은 그 기사를 보면 후지요시가 가장 먼저 죽었다. 근데 그러면 한 명이 아닌 게 아닌가? 여러 명이 아닌가? 왜냐하면 히사시부리 하면서 쳤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쓸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 사람이 료마군 하면서 들어와서 동시에 이런 게 벌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는 료마는 앉아서 당했고요. 위에서 쳐다보는데 갑자기 이마를 크게 벤 칼에 의해서 베이면서 방어 손상이 없고 반응할 시간이 없었고 극도로 근접한 기습이었고 좁고 천장이 낮은 방에서 코타치라는 작은 칼로 그렇게 큰 대력을 발했다면 전문적인 검사가 분명하고요. 개방성 두부 손상에 의한 즉사라기보다는 단기간의 손상에 의한 사망이다. 타살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새로운 시대의 설계도를 쥐고 바다를 건너서 도쿄에 온 청년 CEO 사카모토 료마는 자신이 태어난 생일날 죽었습니다. 이제만 자기가 꿈꾸던 일본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 설계도를 쥐고 그거에 대한 희망이 부푼 청년이었는데 왜 죽었을까? 그리고 범인은 누구였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잖아요. 사건 직후에 교토가 막 발칵 뒤집혔대요. 범인은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용의자는 네 갈래로 갈려지는데요. 첫 번째 용의자는 막부가 창설한 경찰 조직 미마와리 구미라는 경찰 조직이다.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입니다. 료마상 괜찮으세요? 에잇! 뭐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마와리 구미는 막부의 직속 상류 엘리트 부사로 이루어진 조직이었는데요. 막부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잖아요. 어찌됐든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원한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장 의심스럽고요. 두 번째는 막부의 또 다른 집단 신센구미. 많이 들어보셨죠? 신센구미. 이게 떠돌이 무사인 낭인들과 농민으로 이루어진 행동대고요. 미마와리 구미보다는 출생분이 낮은 무리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신선조라고 그래서 약간 미화된 사무라이 영화에 많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막부에 충성했기 때문에 료마를 죽일 만한 동기는 차고 넘쳤죠. 여러분이 배신을 느낀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배신감 느낄 때가 언제냐면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가 가장 치가 떨리잖아요. 세 번째 용의자가 바로 누구냐? 료마의 가장 든든한 번이었죠. 사스마번. 사스마번은 아까 사스마번 도와줬잖아.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동맹을 맺지 않았나요? 할 텐데 이게 사스마번은 사실 전쟁을 통해서 막부를 멸망시키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료마가 어떻게 했어요? 왜냐하면 사스마번의 꿈은 내가 막부를 물리치고 내가 막부가 되는 거야. 원래 계속 그 막부가 계속 변경되게 일본의 역사잖아요. 사스마가 이번엔 난가? 내가 대통령인가? 난가?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료마가 아니 이제 덴노의 시대다.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더더군다나 료마는 너무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혹시 암살을 지시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번째는 료마의 고향이 어디죠? 토사번, 고이치현. 거기가 토사번에서 지독한 차별의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향을 버리고 간 촌뜨기가 전국을 뒤흔든 거물이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니까 보수적인 고향의 상급무사들이 야 이거 이 하급무사 따위가 얘가 뜨면 어떡해 이러면서 현상금을 걸고 죽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그렇게 이제 막 썰이 막 일본 전체를 막 휘몰아치던 중에 사건 발생 3년 뒤에 1870년 드디어 자백이 터집니다. 바로 첫 번째 용의자 누구 기억나시죠? 막부의 경찰 치안 조직이었던 미마와리 구미의 대원 이마이 노부오가 자신의 대원들과 함께 료마를 내가 암살했다, 같이 했다 라고 시인한 거예요. 자, 이제 진범이 나왔으니까 사건이 이제 종결돼야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마이 노부오의 진술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경찰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나중에 계속 바뀝니다. 처음에는 망을 봤다고 했다가 네가 뵌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중에는 제가 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이마부터 뵀지? 네, 이마부터 뵀습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현장에 남아있던 칼집에 남은 상처를 보고 범인을 왼손잡이로 추정했거든요, 최초. 근데 이게 이마이 노부오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니까 범인이 아니다라는 썰도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꼭 맞냐? 사실 법학자로 얘기하면 칼의 방향 보고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한 건 무리입니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몸이 바뀌냐에 따라 또 이 방향에 따라 이건 맞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이 이마이 노부오라는 사람이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로마가 그 오미야 상점이 2층에 그 깊숙한 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거 사실 극비였어요.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 경찰 말고는 사실은 모르긴 해요. 경찰은 치안 조직이니까 로마상 어디 묵어 계세요? 저희가 잘 볼게요. 그렇게 알 수 있었던 조직이 사실 경찰이긴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경찰과 관련된 내부 유통자가 한 건 분명한데 이 이마이 노부오가 진짜 범인이냐? 애매합니다. 이마이 노부오의 자백은 칼을 휘두른 행동대장이 이마이 노부오일 수는 있는데 이것도 사실 못 믿겠고요. 진짜 미스터리는 누가 시켰냐? 얘는 내가 구국에 결단을 했다는데 그만한 급이 아니었거든요. 보이지 않는 진짜 윗선 누구냐? 이건 영원히 미스터리가 됐어요. 누가 명령했는지, 은시처 정보는 누가 올렸는가? 몸이 말해주지 못하는 것, 이 진실을 알아낼 방법은 지금은 없다고 봅니다. 료마를 죽인 사람이 누굴까? 150년이 흘렀는데요. 저도 뭐 사실은 이제 제가 일본 사람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검토할 수도 없고요. 일본어를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요전이 미스터리다. 그렇지만 한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사실 갖고 그래서 오늘 그때 그 사인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 사카모토 료마가 누구야? 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친 게 있죠.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한 거야. 그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더 살아있었으면 어땠을까? 과연 정한론이 판쳤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요. 사람의 말은 바뀌고 시대는 흘러요. 이 사람의 범인을 사실은 추론해보고 싶었는데 뭐 저희는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요. 언젠가 일본 법의학자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걸 한 번쯤 뭐 범인을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범인은 모를 거야. 아마 암중에 숨어 있겠죠. 영원히 모를 테지만 이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법의학적 진실을 한 번쯤 정리해 주셨으면. 저희가 지금 막 기사 찾고 막 여러 가지 단편적인 지식을 모아서 한 거랑 사실은 조금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기득권과 신분의 벽을 갖춰서 다들 안 된다고 할 때 길이 없으면 내가 만들겠다 라면서 세상에 없던 판을, 없던 신혼여행을 가고 없던 조직을 만들어서 CEO를 하던 그 33살에 자신만만했던 사카모토 료마. 안타까운 나이에 죽었겠죠. 일본 사람들도 정말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의 거침없는 창업가 정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그 무역 상사에 그대로 남아있고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에 빠졌던 20대 청년 손정희가 이 료마전이라는 책을 읽고 다시 불끈 몸을 일으켜 세웠던 데는 이유가 있을 법도 합니다. 료마가 원했던 건 사실은 피를 흘리는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원했다라고 해요. 물론 이거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비극적이게 료마가 사망한 뒤에 일본은 사스마번과 조시번의 철저한 무력에 의해서 메이지 유신이 최종적으로 막부가 완전 타도되면서 무력 국가로 변신하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멘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